대기 불안정으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은 오늘 밤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4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2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이해 조건이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그 밖의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밖의 재반 상황이란 말로 추론해 볼 때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의 막말이 한일 정상회담 무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소마 공사의 발언에 유감 표명을 했지만 일본 정부는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으며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경우 정중히 맞이하겠다는 스가 총리의 발언,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소마 공사의 변명 아닌 변명, 정말 유감 표명으로 그칠 일인 걸까요? 한일 정상회담 무산을 둘러싼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장마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가 넘는 폭염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는 이제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은 아닌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광폭 행보를 이어가면서 야권의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선 본경선 일정을 5주 연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정치인의 시각으로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싸. 오늘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권 이슈들을 여야 정치인들과 심도 있게 토론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려했던 청해부대 집단 감염이 현실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 부대원 가운데 82%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이 청해부대 34진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오늘 179명이 추가 확진이 된 건데요. 그러면 누적 확진자가 247명이 돼서 전체 부대원 301명 가운데 82%가 감염이 됐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나머지 50명은 음성이었고 4명은 판정 불가가 나왔는데 아마 이 판정 불가가 나온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청해부대 후송을 위해서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 2대가 오늘 오후 아프리카 해역 인접국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내로 이제 다시 데려오는 이런 작전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은 그 국내에 온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네.
좀 빨리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청해부대 집단 감염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야권은 뭐 우리 장병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 명의 논평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정부와 군 당국의 안일함과 무능함만 다시 확인한 이런 사례다. 사실상 정부와 군이 우리 장병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이게 유력 대권 주자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해외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국위 선양하는 장병들에게 백신 무장이라도 최우선 순위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 파병 부대를 위한 백신 반출이 유통상의 문제로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정부 실책이 반복되고 있는데 방역 선진국은 구호나 홍보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송영길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 당국은 안일한 부분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해외 파병부대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소영 대변인 명의 논평은 좀 야당의 좀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다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은 지난 2월에 장병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출항을 했고 이 백신 접종을 검토를 했지만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 상황의 대처가 어렵고 또 초저온 냉장고 보관도 이 함상에서는 어려워서 결국 백신을 보내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장병들을 버린 것처럼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니까 당장 멈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군의 입장과 관련해서 의견을 설명했다고 해야 되나요? 상황 설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합동참모본부가 해외 파병부대에 백신을 보내려고 했는데 질병청이 국외 반출이 불가하다고 반대를 해서 계획을 접었다. 일부 보도라던가 여기에 이제 인용된 군의 입장처럼 이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은 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외 반출과 관련돼서는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무대항함 승조원들이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그런 전반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비행기를 통해서 백신을 보내야 됐는데 그리고 백신의 유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할 때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 해외 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내는 게 가능하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네. 국제법상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하고 협의를 해서 백신 보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비행기 운송이라든지 배에서의 접종 안전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해부대에 이제 신속 항원 검사가 아니고 신속 항체 검사 키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진단이 안 됐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도 지금 자가 검사용으로 허가받은 항체 키트가 없는 상황인데 어떤 검사 키트를 보유하고 검사를 했는지 청해부대가 복귀한 이후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보겠다. 지금 방역당국도 정확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군에서 왜 초기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좀 납득이 안 되네요. 근데 지금 일단 귀국 작전이 일정대로 진행이 되면 청해부대는 일단 먼저 파견된 부대원들은 내일 국내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고 원래 임무를 수행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아직도 8월이 이제 임무 교대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약 200명의 특수임무단을 수송기에 태워서 이제 보낸 상황이고 이들 중에는 청해부대 34진으로부터 문무대항함을 인수를 해서 국내로 인도해 올 해군 파견 병력이 148명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존 승조원들이 1차 방역을 이제 거치고 나서 이탈하고 나면 함정에 승선을 해서 2차 방역 작업을 한 뒤에 그다음에 이제 임무에 이제 돌입하게 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임무를 한쪽에서는 수행하고 또 한쪽에서는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 내일 저녁쯤에 청해부대가 이제 한국에 도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청해부대가 한국에 도착을 하게 되면 국방부는 이들을 위해서 전담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국내 격리시설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새롭게 파견되는 승조원들이 전부 장교하고 부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버거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인원이 부족하지만 여러모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있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네. 없다라고 군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에 맞춰 추진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결국 무산됐어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오후에 밝혔는데 양국 간에 상당한 이해의 접근이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이제 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일폭이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 재반 상황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일단 첫째로 정상회담의 성과가 보장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라는 게 그동안 이제 청와대 입장이었는데 일본이 과거사 문제하고 그다음에 수출 규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첫 번째로 가능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명확하게 뭐 이 사람을 경질을 한다든지 인사 조치를 해서 이걸 해결할 의지가 명확하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전혀 그게 아니라 뭐 적재적소에 고려해가지고 인사 조치를 추가로 뭐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애매하게 답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고 한일 관계를 해결할 의지도 없는 것이고 정상회담을 할 의지도 없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소마공사의 발언은 방송에서 옮겨들기 부적절할 정도로 이건 대단히 외교 뭐라 그럴까요? 무례한 발언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일본 측의 대처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이 야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일본에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일본 공사의 망언 파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본에 간다면 통큰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이 정파의 대변자가 되면 국익은 크게 손상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태영호 의원도 이웃집 잔치에 옆집인 우리가 참석해 축하해 주는 게 정상이다. 심각한 양국 간 의제가 토의되면 올림픽에 참석하겠다는 조건부 설정은 외교 관례상 대단히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올림픽 개막식에 들러리를 서는 것만으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또 올림픽 개막식에 각국 정상들이 반드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도 황희 문체부 장관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비판을 여러 가지로 좀 어떻게 볼 것인가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해 본경선 일정을 미루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근거로 해서 대선 경선 일정을 5주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8월 7일 시작하는 순회 일정을 4주 그리고 중간에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서 이제 후반부는 합하면 이제 5주를 연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했는데 즉 다음 달 7일부터 대전 충남에서 시작하기로 했던 경선 일정이 9월 4일로 이제 미뤄지게 되고 중간에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 가지고 최종 후보 선출은 10월 10일 날 하게 된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이제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로 가면 조금 더 선출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감기간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감기관장으로 국회에 출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하게 되면 또 야권의 질의가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뭐 다시 또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후보별 득실을 좀 따져보면 어떨까요?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 이전이면 좋겠다라면서 9월 중 선출을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 나머지 후보들은 아무래도 11월 이후로 경선 일정을 미루자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5주 연기한 건 일종의 절충이 이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각 후보 캠프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수용 의사를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끼리 일정을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국정감사가 대략적으로 10월 초에 시작한다라고 보면 이 경선 일정과 조금 겹칠 수도 있고 아니면 겹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좀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아무래도 출석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재명 지사한테 이제 공격이 집중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또 반면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대선 주자가 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오히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분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재명, 이낙연 대립구도가 상당히 선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사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양쪽 모두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난 주말 광주를 찾았는데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17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를 하면서 이렇게 이 묘비를 만지는 이러한 이제 좀 행동을 하고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요. 정치인들이 방문을 하면 꼭 그런 행동을 하고 사진을 또 네. 찍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요구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거 윤석열 총장이 만진 비석을 닦아주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실제로 오늘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윤상원 열사 묘비 등을 손수건으로 닦는 이런 좀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슬픈 척하지 마라 라면서 윤석열 전 총장 견제성 발언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 이원주 의원의 경우에는 586 운동권 세력들이 광주에 독점적 전세라도 낸 것이냐 광주 민주화 운동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받아치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윤 전 총장 내일은 2.28 기념탑을 참배하고 민주운동의 주역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런 행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내일 대구를 찾아서 2.28 기념탑을 참배할 예정이고 이후에 서문시장을 찾아서 시장 상인들을 만난다. 그리고 오후에 동산의료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2.28 학생 시위라는 건 1960년 2월 28일에 대구 지역 학생들이 이승만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서 시위에 나선 사건이고 당시 이제 120여 명이 경찰에 체포가 돼서 사실상 이런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또 시작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대구에서는 평가를 하는 그러한 이제 운동입니다. 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광주 그리고 대구, 영호남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러한 뜻을 기리는 행보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균형을 맞추는 광폭 행보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호남을 넘나들면서 중도층을 겨냥한 그런 거 행동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좀 상황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내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가 넘는 폭염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불볕더위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서부 지역을 덮친 폭염과 서유럽을 강타한 홍수는 기후변화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후과학자이자 극지 전문가이신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김백민 교수님 연결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이 기상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더웠다가 막 소나기가 쏟아졌다가 이러는 상황이고요. 뭐 지구 반대편에는 뭐 홍수가 나고 폭염이 오고 이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런 기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서 정말 극단적인 한쪽에는 폭염, 한쪽에는 뭐 홍수 이런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들이 빈번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2000년대 이후로 이런 폭염이 이제 동유럽이라든지 시베리아, 우리나라 근처에서 이제 시베리아 그리고 얼마 전에 캐나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잖아요. 네. 네.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서운 것은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폭염이 자주 나타나고 있고요. 혹시 바다 폭염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바다 폭염요? 바다에서 폭염이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생겨난 신조어긴 한데요. 바다가 이제 북반구 바다가 절절 끓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네. 바다 폭염이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캐나다하고 미국 북서부에 기록적인 폭염이 네. 이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또 이게 한반도에서도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네, 그 열돔 현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뜨거운 공기가 이제 가열이 되면 네. 떠오르게 마련인데요. 이게 이제 떠오르면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한 하루 이틀이면은 소멸이 되는데 일반적인 폭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속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이제 대기 순환이 점점 느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공기가 정체가 되면서 네. 이제 떠오른 공기가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고 마치 소뚜껑이 닫혀 있는 것처럼 네. 상층에서 이제 꽉 누르고 있는 정체된 고기압에 의해서 한 곳에서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예.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막 그냥 말만 들어도 덥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됐던 2018년 불볕더위가 올해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올여름 얼마나 덥겠습니까? 네, 지금 여기저기서 많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개되는 양상이 우리 2018년 111년 만에, 그러니까 관측사상 가장 뜨거웠던 그 여름의 기압계 배치, 고기압 저기압 이 한반도 주변의 기압계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저 같은 기후과학자들이 조금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기상청에서도 실제로 굉장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후 변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네, 기후 변화가 사실 2000년대 이전까지 우리가 지구가 한 0.8도 산업혁명 이후로 0.8도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갑자기 2000년도 이후에 이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한 20년 만에 0.4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0.8도 올라갔는데 20년 만에 0.4도 올라갔으니까 이 지구온난화 진행되는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0.4도다, 1도다 이러면은 사실 체감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데요. 네. 1도가 만약에 상승하면 어떤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사실 이 바다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물을 끓일 때 이제 냄비에 물이 많이 있으면 온도가 잘 안 올라가잖아요. 네.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 온실기체를 많이 사용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열을 바다가 지금 흡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1도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하면 사실 체온 같은 거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네. 우리가 체온이 보통 36.5도에서 지금 37.5도로 올라가면 이상이 좀 있다고 보고 한 3도 정도 올라가면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 기후과학을 하면서 정말 놀랍다고 느끼는 게 우리 지구도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 1도 증가로 인해서 이제 캐나다에 막 50도 폭염이 일어나듯이 이 1도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상기후 현상들을 몰고 올 수 있는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 일각에서는 기후위기 주범이 인간이 아니다. 기후변화는 지구 역사로 봤을 때, 긴 역사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예.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제 자연이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온난화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고 또 과학적으로도 많은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제 회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돼버리는 정도로 좀 이제 전세가 많이 기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인 폭염으로 지금 예비 전력률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블랙아웃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그리고 중단됐던 원전을 3기를 다시 가동하게 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가 에너지 정책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이슈도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탈원전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탈원전이라는 게 당장 원자력 발전소를 멈추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점차 줄여 나가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기후위기가 계속 상황이 계속 급변하고 있고요. 점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폭염이라든지 또 다른 형태의 재난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좀 열어놓고 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해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세계의 공장이 멈췄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고 미세먼지가 사라진 하늘을 우리가 이제 보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코로나 이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치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다고요? 정말
세계를 멈춰 세울 만큼 코로나의 위력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7% 정도 수준에서 감소하는 거에 그쳤습니다. 예. 그래서 뭐 모든 게 정지되어 있는데 7%밖에 안 줄었으니까 사실은 코로나가 뭐 지구온난화를 멈춰 세우기에는 이제 좀 힘들다 할 정도로 네. 이 지구온난화의 그 기세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들은 각자 개인들은 실생활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네, 뭐 나 혼자 바뀌어서 뭐 바뀌겠어. 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우리가 지금 사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기후 위기라는 게 결국엔 에너지 위기고 이 에너지 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인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요즘은 SNS라든지 굉장히 개인들이 뭉치면 뭐 기업을 압박한다든지 정부 국회의원들을 압박한다든지 해서 좀 더 이제 친환경적인 정책들이 입안이 되고 네. 또 기업들이 좀 탄소 중립으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마인드를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김백민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의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싸.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날씨 많이 더우시죠? 네. 네, 엄청 더워요. 엄청 거기에 감정이 막 실려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덥더라고요. 두 분 다 왕성하게 정치활동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건강 관리도 굉장히 잘하셔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본론으로 들어가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직후에 광폭 행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최 전 감사원장의 행보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씩 듣고 좀 자세한 얘기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어떤 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하실까요? 네, 오신환 전 의원. 사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날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죠. 네. 예, 그 이후에 당내의 많은 세력들을 아우르기 위해서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현역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당협위원장들께 전화를 통해서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대외적으로는 그런 의원들과 전화통화하면서 그 지역의 일정들을 소화해내고 특히 첫 행보로 부산에 가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누가 이제 주변에서 이런 정치적 행보들을 코치를 할까라는 어떤 추측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이렇게 손에 잡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그래요? 김영우 전 의원 뭐 이름이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요? 김영우 전 의원. 김영우 전 의원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실장 같은 개념의 여러 가지 정책 조언도 하겠지만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이 동선이나 기획 일정들은 조언은 하겠으나 김영우 전 의원께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뒤에는 뭐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돕고 있고 또 몇몇 의원들은 오늘 언론에 이제 합류한다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서의 지지 기반이 없었던
있었던 것을 빠르게 회복하고 윤석열 전 총장과 다른 어떤 그 행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뒤늦게 뛰어들어서 차별화 행보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경민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 최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정치권으로 바로 뛰어들고 나서 첫 행보가 무엇이 돼야 될까라고 판단을 해보면요. 네. 감사원장으로서 바로 직코스로 이렇게 온 경우가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에 걸맞는 메시지를 국민이건 당이건 유권자건 보내줘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내 활동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인선은 김영우 전 의원이 있고 몇 의원들이 거론이 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합류한 건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첫 행보가 부산으로 갔다, 뭐 해운대를 갔다, 뭐 지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조금 제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감사원장으로서 내가 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야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보가 뭐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온 거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조금 더 있다 나오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저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뭘 하든지 뭐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까지 나온 건 없고요.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 뭐 그것도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온 말씀은 그 기대는 좀 못 미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아직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입당하는 이제 절차가 있었는데 신경민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감사원장을 하다가 중도 사퇴하고 정치권에 들어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 입장을 분명히 이제 표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출마 선언과 아니면은 그 이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왜 최재형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나왔는지에 대한 입장은 이제 추후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입당과 동시에 이제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냥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을 컨택하면서 거기서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일정을 소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좀 예측을 해보는데요. 그냥 김미애 의원을 통화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뭐 지역에 자기 지역에 봉사활동 일정이 있다라고 네. 하니까 그럼 나도 가도 되느냐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어떤 이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짜여져 있고 기획된 그런 행보보다는 네.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로운 어떤 이런 행보들이 오히려 저는 신선하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큰 실수 없이 너무나 짜여지다 보면 그 의도되지 않은 어떤 발생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네.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그것이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들을 지금 내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뭐 그와 다른 칼라로 최재형 전 원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다만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히는 일정은 조만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더 감싸주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보다는 좀 더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뭐 저희 당의 이제 일원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도 제가 빨리 하루빨리 입당을 하라 이렇게 몇 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입당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입당을 안 하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죠. 그건 저희 당의 후보가 아니니까. 예. 아 그런 거예요? 아니 예, 그동안은 굉장히 많이 감싸주셨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아닌가요? 하여튼 좀 기대해 보겠는데요. 네. 좀 뭘 좀 보여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계속 캐주얼하게 왔다 갔다만 하고 의미 없는 메시지를 미팅 뒤에 내놓고 그러면은 아마 국민들한테 상당한 실망감을 주게 될 겁니다. 잘못하면은 윤석열과 같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 뭐 이 두 분이
검사 판사 출신인데 비슷하네 이렇게 돼버리면 네. 곤란하죠. 지금 그 말씀하셨지만 참 묘하게 한 사람은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검사 출신 인사고요. 한 명은 이제 물론 감사원장까지 했지만 군 법무관의 판사. 그리고 이제 감사원장 자리는 사실 좀 굉장히 조용하기도 하고 그런 자리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많은 모습에서 대비가 되는데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지금 흔들린다. 이런 지적이 있는 가운데 최종 감사원장이 딱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 야권의 대선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제3지대에서 일단 국민의힘으로 입당 않고 현재까지로는 독자적인 행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미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본인이 주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가는 길은 지금 다른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두 분의 캐릭터도 굉장히 좀 이렇게 차별화돼 있고요. 가는 방향의 길이나 행보도 지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을 꼭 동일시하면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여야가 여당은 어떻게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하다가 뛰쳐나가서 야당의 후보가 되느냐고 공격하고 있고 반면에 저희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정부이길래 네. 현 정부의 감사원장 검찰총장 또 더 나아가서는 경제부총리까지 야권의 후보로 지금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정치사적으로 보면 사실상 옳은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네. 19, 20대 때 네. 법사위에서 쭉 감사원과 법원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둬서 상임위 네.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 독립 중립성에 대한 강조를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4년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네. 6개월 앞두고 뛰어나와서 결국에는 야권의 후보가 되는 것은 사실상 생각해보면 참 특별한 일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향후에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대로 어떻게 이게 여권의 후보도 아니고 여당에서 임명한 감사원장 검찰총장이 야당의 후보로 출마하게 됐는지 물론 야당에도 제대로 된 후보가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 혹시 반론 있으시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도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네. 이제 그러려면 야권으로 갈만했네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직 그렇게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까지는 동의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갈만했네라는 평가는 아직은 안 나온 것 같고요. 그럴 만한 사람이었네라는 평가도 지금 안 나온 거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지금 실망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한때 40을 넘나들던 이 지지율이 10% 이상이 쭉 빠진 것이 거기서 보여지는 거고요. 이 하강 슬라이딩은 저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계속 지지율은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작금에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보여주는 것만 해도 이게 좀 많이 빠지겠어요. 오늘 하루만 해도 벌써 두어 가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선부토건 문제에다가 지금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사건 2건이 거의 하루 사이에 터졌는데 이거 지금 아마 제대로 다루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사실은 처갓집 문제죠. 장모와 부인의 문제였다면 오늘 신 의원님 말씀하신 삼부토건의 어떤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과 네. 지금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대두됐던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본인의 문제이고
또 그 당시에 소윤이라고 하는 대윤 소윤 그래서 윤대진 검사장,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당시에는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해명하기를 여당의 의원들이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야당의 의원들이 전혀 지금 저를 포함해서 동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 보고서 자체가 채택되지 못했죠.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여당에서 영웅을 만들어서 검찰총장을 만들었던 그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현 정부와 이제 결별하면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엔 지금 야권의 후보가 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네. 지금 이제 검증 국면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까 신정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런 표현 사용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삼부토건 뭐 이른바 접대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조남욱 삼부토건 전 회장의 일정표를 이제 언론에서 입수해서 거기에 윤 전 총장과 뭐 골프를 함께 쳤다거나 아니면은 뭐 선물을 보낸 기록이 남아 있다거나 이걸 얘기했는데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뭐 과거에는 골프를 친 적이 있기는 하지만 한 10년 사이에는 없다 그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골프 친 기록이라고 하는 그 일정표 자체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 전 회장과 부인 김건희 씨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것도 연결이 장모하고도 사실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더 아마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논란이 좀 더 커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두 분 말씀 공의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삼부토건 문제는 계속해서 이 문제가 됐고 이 삼부토건의 조 회장이라는 분은 충청권 출신 검사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고 이것은 뭐 이미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글쎄요 이게 해명이 될 수 있을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해명이 쉬워 보이지 않고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여권의 의원들도 이거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방어가 참 어렵다고 그렇게 실토를 한 기억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방어하시지 마시죠. 그때 방어 다 이러고 그때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저는 물론 법사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법사위원을 하던 동료 의원들이 윤우진, 윤대진 형제 거는 정말 방어가 어렵다. 아주 참 난감하네. 뭐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그때 어떻게 방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걸 방어가 아니고 공격을 하는 입장에 있는 여권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지금 한창 그때 추윤 갈등이 심각할 때 아마도 이 윤우진, 윤대진 형제 문제 때문에 이 윤 총장이 대권을 나오면 굉장히 힘들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드디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어가 될까요? 방어되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남욱 전 회장, 삼부토건 전 회장의 뭐 이 로비, 골프 로비나 뭐 이런 의혹은 제가 봐서는 뭐 그냥 캘린더에 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 정도로 지금 추측하고 있는데 다만 김건희 씨나 그 장모와도 다 연루가 돼 있고 그 이전의 의혹들과 연장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해명하려고 해도 해명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 정확한 팩트나 뭘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격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곳은 계속 그냥 뭐 정치적인 공방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윤우진 전 그 세무서장 용산 세무서장의 부분은 제 기억에도 그 당시 클리어하게 뭔가 이렇게 정리되지 못하고 그냥 인사청문회가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제가 뭐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해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에 그 부동시로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됐고 제가 직접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과거에 아시다시피 김황식 전 총리께서 부동시로 군대를 안 갔을 때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떼면서 네. 그것이 인사청문회를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은 끝끝내 부동시에 대한 네. 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죠. 예. 뭐 지금 이제 방점을 찍어서 말씀하시는 게 몇 가지가 지금 막 얽혀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게 뭐 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시간상 나누긴 좀 어렵겠지만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다. 아마 민주당이 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먼저 그것을 제가 밝히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야권 얘기 여기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 본경선 일정. 네. 원래는 사실 경선 연기하자는 주장이 연기론이 제기가 됐었는데 일단 당초대로 그냥 하자. 그래서 9월 초에 후보를 결정하는 걸로 했다가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5주를 연기를 했거든요. 지도부의 연기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초기에 연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의원들의 얘기가 맞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의 의원들은 3주만 연기하자는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낙연 후보 측의 의원들은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은 60% 내지 70% 이상 백신 접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주만 가지고는 좀 힘든 거 아니냐. 조금 더 해서 9월 이후에 시작을 해가지고 10월 달쯤 아니면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서 전당대회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네. 이번에도 그 의견을 내놨는데 결국 송영길 대표 체제가 적당한 이 중간 지점도 아니고 하여튼 3주에 가까운 5주를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재명 지사가 송영길 대표를 움직인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5주 연기 가지고 충분할지 충분하지 않을지는 앞으로의 코로나 사태 상황하고 관련이 있죠. 이게 코로나가 잡히면은 지금 예정을 했던 대로 10월 10일이죠. 네. 10월 10일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시 또 한 번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라도 토론은 하겠다라는 것이 이상민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의 생각인데요. 네. 또 지도부가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여부가 이제 또 한 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봉합이 된 게 아니라 네. 아직까지 완전히 5주 연기됐다고 해서 이제 한 10월 초쯤이면은 대선을 뭐 뽑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10월 10일입니다. 일단 10월 10일 날 하는 걸로 일단 딱 5주입니다. 9월 5일하고 10월 10일 사이에 5주는 맞는데요. 이건 하여튼 코로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국민의힘도 일정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8말 9초 버스 출발한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현재로서는 뭐 주어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요. 네. 다만 지금 민주당이 5주 연기를 선언하고 저희는 이제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8월 말 9월 초에 시작해서 11월 달에 후보가 네. 결정되는 정도 수준인데 아직 코로나 4단계가 이게 어찌 보면 전대미문에 지금 모든 활동들이 제약되고 지금 상황에서 선거운동 행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5주 뒤에도 뭐 코로나가 4단계가 풀릴지 아니면 더 악화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반면에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8월 말에 일정들을 준비해서 가고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정치 일정들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분명합니다. 네. 다만 이제 민주당이 경선 전에 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후보들 간의 유불리에 대한 측면이 있었고 네. 지금은 아주 특별한 코로나 4단계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이제 경선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후보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시간을 어찌 보면 벌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후보 간의 유불리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예비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1차 컷오프가 끝나고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 쪽에
네거티브 공방전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 상승 추세로 들어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경선 연기가 이런 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영향을 주죠. 근데 지금 예비 경선에서 4차례 토론이 있었고 2차례 하나는 언팩쇼 하나는 국민 면접 그래서 2차례 이벤트가 있어서 6번의 사실 그 후보들끼리의 회동 어떻게 말하면 컴피티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 6번의 회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지지율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이재명 1위를 달리고 있던 이재명 지사는 아웃복싱으로 돌아서서 토론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계속 방역에 전념을 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계속 언론 노출을 하거든요. 네. 뭐 일일 일건주의로 언론 노출을 하면서 지금 아웃복싱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토론을 지금 했으면 하는 것은 아마 이낙연 후보 내지는 다른 후보들은 토론을 좀 재개했으면 신속하게 그것도 그리고 많이 했으면 하는 건데 지금 1위 후보와 나머지 후보와의 생각이 지금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가 과열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네거티브라기보다는 이 시발이 된 계기는 16일 날 있었던 JTBC 보도였습니다. 네. 경기도 관련자가 가짜 뉴스를 SNS를 통해서 확산하고 있다는 그 JTBC의 특정 보도가 있으면서 이게 이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지금 이 여권에 또는 전국에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날 이재명 후보 본인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누구라고는 특정을 안 하면서 박정희 전두환을 찬양한 후보가 민주당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직접 비난을 한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과열이 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사실 양상을 보면은 JTBC 보도는 그건 뭐 현재까지로는 보면 정확한 보도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지금 촉발이 된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이상민 선대위원장은 너무 좀 이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묻겠다 이런 발언까지 정말 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좀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건 남일이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제가 봐서는 1, 2위 간의 지지율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더 이런 네거티브의 공방은 지속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5주간의 시간이 굉장히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을 소화하는 데 한계는 분명히 있으나 수도권이 아닌 조금 코로나가 확장되지 않는 뭐 지방 중심으로 네. 그분들이 이제 정치적 부담을 갖고 이제 선거운동을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뭐 코로나가 거기서 확진자가 나온다거나 하면 네. 굉장히 큰 또 문제가 되고 선거에 큰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각 캠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온라인 중심으로 아니면은 기자들을 통한 언론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되기는 되겠지만 각 당원들에 대한 그 투표 포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오프라인에서도 활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캠프별로 굉장히 딜레마가 있을 거고요. 어느 캠프가 또 그것을 앞장서서 하게 되면 다른 후발주자들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경선이 가면 갈수록 더 과열되고 또 네거티브 공방은 더 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네. 후보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더 말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앞으로 더 그럴 것 같다. 이제 뭐 네거티브냐 마타도냐 가지고 네. 또 싸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하면 네거티브고 당신이 하면 마타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나네 너마 그래가지고 네, 지금 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의도 인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폭염주의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더위의 기세가 강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2도 이상,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은 34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대도시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은 오늘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권과 충청 북부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0.7도 낮은 25도 예상되고 전국이 22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4도 예상되고 전국이 29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